퀀트는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퀀트 투자를 그 레시피 투자라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네네.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 좀 전문 분야를 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퀀트 투자로 지금 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결국은 퀀트 투자를 지금 10몇 년 이상 하셨으니까. 16년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 투자 안에서도 퀀트라는 걸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무언지도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아직 모르는 분들도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주식으로 시작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이 뭐 안 좋은데 네. 그리고 많이 주가도 빠졌는데 네. 반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동산 기반인 분들이 많아서 괜찮은 기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이제 주식에 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어떤 뭐 답이 있을까요? 그 1,000만 원 있으신데 뭐 부동산도 있으시니까 네네. 1,000만 원이 큰 비중이 아닌 거죠. 그죠? 아니죠. 네, 아니면은 그럼 이제 개별주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1,000만 원이 내 전 재산이라고 하면 개별주 하는 걸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1,000만 원이 마이너스 50% 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오케이 일단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주식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만 보면 돼요. 사실 그 좋은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뭐라고 답변하세요? 좋은 주식이요? 네. 저는 답변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는 저평가된 주식, 두 번째는 성장하는 주식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퀀트 안 하는 비퀀트 투자자들도 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되게 거의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정석적인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한 그 단계 깊게 들어가가지고 네. 저평가된 주식이 무엇이냐라고 뭐냐. 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네,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워렌 네. 버핏처럼 그러니까 많은 거를 봅니다. 뭐 네. 경영진 같은 것도 보고 상품도 보고 산업도 보고 그 회사의 전망 뭐 이런 거 다 보고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 가치는 대충 한 100억인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0억이야. 싸다.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워렌 버핏도 내가 모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쪽만 가능하지. 그래서 난 기술주는 많이 안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그래서 네. 대주주가 됐죠. 네. 자, 근데 퀀트 투자는 그 저평가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지표로 판단을 합니다. 지표. 예를 들면은 퍼라는 지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물론 퍼가 낮다고 그 기업이 무조건 저평가된 건 아닌데 네. 확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 우리는 퍼가 낮은 기업 20개 또는 30개를 한꺼번에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가 주가지수보다 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퍼라는 게 이제 한 주 기준으로 예를 네. 들어 이 회사가 1,000원을 버는데 주가가 2,000원이다. 네. 그럼 퍼는 2인 거죠. 아, 그렇죠. 2. 그건 엄청 싼 기업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2년이면 그 수익으로 이 주식 주가를 다 메꿀 수 있는 정도의 회사라면은 네, 좋은 부동산으로 거다. 말씀드리면은 진짜 그 월세가 1억 나오는 부동산이 2억 원에 팔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대박이죠, 사실. 그런 있을 수 건 없는 일이죠. 막 그죠? 무조건 네. 사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주식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게 네. 있고요. 그래도 뭐 5 이하인 그 퍼들은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1억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이 5억에 팔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대박이죠, 그죠? 근데 네. 그러면 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퍼가 낮다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모두가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가 1억이면은 그 1억이 보통 유지는 되잖아요, 보통. 갑자기 내년에 와가지고 아 저기요 1억 못 내겠는데요, 1,000만 원 받아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세가 크게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죠. 올해 1억을 번 주식이라도 내년에는 1,000만 원밖에 못 벌거나 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이 퍼가 낮은 기업들은 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네, 너 알았어. 너 올해는 1억 벌어가지고 congratulation. 근데 내년에는 그렇게 못 벌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보통이죠. 네. 지금은 퍼가 2인데 내년에 갑자기 수익이 급감해. 그럼 그쵸. 퍼가 갑자기 10으로 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50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예 100이 될 수 있는 거죠. 주가는 그렇죠? 안 올랐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요거로 우선은 저평가를 보시나요? 또 네, 하나 맞아요. 뭐 없나요? 그 이른바 PBR 같은 것도 있습니다. PBR.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어떤 기업이 그 자산이 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없어요. 이 기업은. 네. 근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5억이에요. 그럼 PBR가 0.5입니다. 그 5억 나누기 10억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기업도 굉장히 싼 기업이죠. 그럼 5억 주고 이 회사를 사면 네. 10억짜리 아파트를 주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PBR가 1 이하인 기업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PBR가 0.3인 기업들도 꽤 많거든요. 0.3?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내가 3억을 내가지고 이 회사를 사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얻는다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주주가 팔겠어요. 그 돈으로. 안 파니까. 네, 그렇죠. 안 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뭔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성장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구린면이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네. 제지 산업 뭐 이럴 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싸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통 퍼나 PBR가 낮은 기업들은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전망도 네. 어두워 보이고. 자, 그런데 1년 후에 그 전망이 계속 안 좋아 보일까? 이것도 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1년 정도만 해도 사료주 이런 데 관심들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디요? 사료. 사료. 그러니까 그 네네네. 개랑 돼지가 먹는 거 사료 만드는 기업들. 네네네. 그 누가 관심 있겠어요? 그딴 거예요, 근데. 네. 자,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올해 5배, 10배 올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네. 갑자기 이게 막 모자라대. 사료 이게 엄청 비싸졌네. 순이익이 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렸구나. 미친 듯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기업들이 네. 1년 후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아. 네.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언제지 모르겠나 1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이야 막 했거든요. 근데. 난리였죠. 예, 막 엄청났죠. 그런 기업들 80% 떨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메타버스 전망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네. 1년에 가보니까 그래 메타버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아니잖아. 예, 너는 메타버스와 관련이 없잖아. 그래 메타버스 하나만 좋은데 너는 수익이 전혀 안 나네? 이래가지고 90%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퍼가 높았는데 지금은 박살나죠. 네.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자산을 많이 네. 내 재산의 대다수를 투자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식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네. 뭐 내 자산의 뭐 아주 적은 비중이다. 만약에 1,000만 원이 정말 뭐 한 1, 2%밖에 안 돼. 네. 이런 분들은 굳이 뭐 쪼개지 말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저 PER, 뭐 저 PBR 중에서 네. 앞으로 성장성이 좁을 거 뭐 한두 개 잘 찾아서 그냥 넣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거기서 앞으로 성장성이 좋을 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전망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냥 최근 분기에 성장이 좋았던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최근 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월등하게 많이 올랐다. 네, 그런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분기 대비 뭐 많이 네, 갑자기 그렇죠. 늘어나고 있다. 그 전분기보다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예를 들면 동기. 2022년 2분기면은 2021년 2분기 대비 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주가도 같이 많이 오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빅퀀트 투자자랑 퀀트 투자자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 한국의 2,000개 전체 기업을 보고 네. 순위를 매깁니다. 1위부터 2,000위까지. 네. 그래서 평균 순위가 가장 좋은 기업들을 그냥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약간 펀드처럼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네. 개인이 펀드를 운영하는 거죠. 네, 그죠.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자산도 계속 다 퀀트 투자에 다 주식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뭐 주식을 하는 거는 전부 다 퀀트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고 주식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파셨다는 얘긴데. 네, 맞아요. 왜요? 이게 재밌는 게 주식 시장에서 수익은 11월, 4월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네. 5월, 10월에는 주식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커스피에 1995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5월, 10월에만 투자를 했어요. 11월, 4월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은 100원이 34원이 됩니다. 네,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요? 네. 반대로 11월부터 4월까지만 투자했으면 그 돈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늘어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지수에만 투자해서 그렇죠. 11월 1일에 사서 4월 네. 말에 파는 것만 반복했어도 네, 맞아요. 5에서 10월 사이에 산 사람 대비 훨씬 좋아요.
그 비교도 안 되고요. 왜요? 그냥 그래프로 보면은 진짜 11월, 4월 자산은 이렇게 막 우상향하고 5월, 10월은 지렁이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바닥에 막 기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배당이에요? 뭐예요? 사실 그 이유는 그 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이제 유튜브나 언론에서 주식이 왜 올랐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사실 유일한 방법은 그 큰 손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 샀어요? 왜 팔았어요? 하면서. 근데 웃긴 거는 그들도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그래도 뇌피셜을 말씀드리면은 투자자들이 기분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12월, 1월, 3월, 4월은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겠네. 네, 12월은 이제 그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1월은 이제 있고. 뭔가 올해는 뭐가 될 것 같으니까 해피 좋고 뉴 이어. 3, 4월 봄 이런 게 있고요. 아. 반대로 7, 8월은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고 거래를 거의 안 한다. 네. 장이 슬슬 빠지고 특히 미국과 유럽은 9월, 10월에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여름이 안 좋고 가을이 아름다운데 네. 그 유럽과 미국은 여름이 굉장히 좋고 가을이 거지 같거든요. 이제 비 오고 막 그 슬슬 춥고 막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그때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그때 주식이 많이 팔린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 조금 전에 배당 말씀하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3, 4월에 배당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한테 3, 4월에 배당을 나눠주거든요. 그게 재투자되면서 주식이 많이 오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리고 1분기에 보통 실적이 가장 좋다 이제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말 연초에는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나중에 한 이제 한 2분기 정도면 올해도 별거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지금 이런 이유. 네. 그러면 지금 작가님은 그 4월에 파신 게 네. 뭐 지금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막 악재가 막 터지고 해서 판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 정리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팔았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퀀트는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퀀트 투자를 그 레시피 투자라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네네. 한마디로 그 뜬금없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파스타 식당을 차려라. 당장 해야 돼. 네가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해. 요리도 네가 해야 돼. 너 아니면 죽어 하면은 그럼 이제 하겠죠. 전 요리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네. 파스타를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직접 면과 뭐 이런 거 섞어서 만들지는 않고 빨리 유튜브 가가지고 100종의 레시피를 베껴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중간 정도는 가겠죠. 그래도 근데 그게 바로 퀀트 투자예요. 한마디로 이런 레시피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퀀트 레시피들은 그거를 그냥 하는 게 퀀트 투자거든요. 그걸 기기적으로 따라하는 거. 내 그 주관에 섞지 않고 그냥 그 레시피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게 퀀트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식당을 차리시는 분들은 다 저같이 할 거예요. 요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투자 경험도 별로 없고 못 하시는 분들이 네. 다 자기 레시피대로 투자를 하다가 망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과학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게 네. 손맛이 아니다. 예. 정확하게 계량해서 정확한 시간대로 끓이면 똑같이 나온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사실 투자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는 다 손맛을 강조하세요. 그래가지고 투자는 손맛과 필. 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막 그냥 면 3kg에다가 소금이랑 설탕 막 갖다 부어요. 근데 소스는 그냥 버섯 하나 넣고 근데 그걸 갖고 손님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막 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 검증된 그 맛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주식은 위험한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일단 파스타는 그런 식으로 손님한테 갖다 주잖아요. 네. 야 그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이제 안 팔릴 게 뻔한데 네. 투자는 그딴 식으로 투자를 해도 3, 40%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장에는 심지어 그딴 식으로 투자를 해도 돈이 꽤 벌릴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야 돼. 제가 보기엔 그지같이 투자를 하는데 네. 난 돈 벌었어. 나는 위대한 투자자야. 하하 이렇게 생각하게 돼가지고 네. 기고만장해서 돈을 더 갖다 부은 다음에 하락장이 제대로 망하죠. 네. 그게 그거잖아요. 어떤 무슨 소스를 어딘가에서 들어. 네.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죠, 그냥 그죠. 우선 사. 네. 근데 막 상승장이어가지고 쫙 벌어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한 1,000만 원 넣었어. 네, 맞아요. 야 근데 이거 된다. 그래서 땡겨가지고 1억 집어넣고 꼬꾸라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까지 개설해가지고 3억을 넣었는데 이제 회복해야 돼. 네, 그렇죠. 이제 그 돈이 1억이 되고 내 돈은 마이너스 1.5억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데 네. 그러면 지금 퀀트 투자라는 건 레시피라고 그랬는데 네. 아니 거꾸로 지금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레시피가 있다고 네.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게 어딨냐 주식 투자에. 제 유튜브에 다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뭐 최근에 있는 어떤 뭐 아주 간단한 레시피 같은 게 뭐 하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 아까 말한 저 PER, 저 PBR, 네. 성장성, 전년 대비 매출액, 순이익 상승 요 세 가지를 섞어서 뽑은 것도 퀀트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뭐 평균 한 복리 30%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만 해도. 복리 30%? 네. 근데 충격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MDD 그러니까 최대 손실이 60% 나와요. 그게 한마디로. 장이 반토막 되면은 저 PB야 저 퍼 뭐 고성장주 상관없이 다 그냥 망합니다. 네, 다 같이 망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1,00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딴 자산이 없고 그냥 1,0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산 배분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25%, 채권 25%, 금 25%, 현금 25%. 네, 그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공부를 좀 더 제대로 하고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당신 돈을 안 넣으면 공부를 절대 안 하실 겁니다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죠. 학교를 뭐 가야 뭐 앉아서 수업이라도 듣지. 그렇죠. 일단 1,000만 원을 갖다 박아야지 뭔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돈을 잃어야지 또 공부하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식, 채권, 금, 이 현금 이거는 어찌 보면 자산 배분인데. 네, 맞아요. 이것도 뭐 큰 틀에선 퀀트겠죠. 네, 맞아요. 기계적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 주식 파트에서 퀀트 뭐 하나 뭐 좀 더 간단하지만 뭐 좀 다른 거 하나 뭐 없을까요? 그냥 정말 딱 뭐 2개 지표만 본다고 하면은 퍼가 낮고 그 최근 분기에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거 그렇게만 해도 돼요. 사실. 그렇게만 해도 어쨌든 돌아가요. 네, 그렇게 해도 복리 25% 30% 나오고요. 아마. 네, 그렇게만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장기적으로. 때. 그렇죠. 대신에 이제 시장을 따라가니까 어느 순간 또 한 번씩 급락하는 건 있지만. 맞아요. 그게 한 20년 정도 조금 전에 그 전략을 돌리면은 20% 이상 손실이 날 때가 10번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은 20% 얻어 터지는데 그 대신에 중간에는 막 몇백 프로 오르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총 연복리 수익률이 30% 정도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욕심만 안 부리고 그냥 내 감정 빼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잃으면 잃는 거지 하면서 계속 가면은 결국에 좋은 결과를 보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보통 인간이 20% 깨진다는 거를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 자산을 그냥 풀 종목 전략으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한마디 그거는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되 그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을 그런 식으로 돌려라라고 보통 추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채권 투자 얘기도 하셨으니까 채권 투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채권은요,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관련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채권들은 무슨 뭐 한국 중장기 국고채 ETF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상장된 ETF들도 있어요. 뭐 타이거 미국 중기채 ETF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ETF는 뭐 미국 장기채는 TLT 그리고 중기채는 IEF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것 당연히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ETF 이용해가지고 채권 투자하면 된다. 채권은 제가 공부를 안 하는 편이고요. 그냥 ETF 사면은 그 시장 중간정을 따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도 그래도 종류가 있잖아요. 주로 국채 쪽을 사는 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주로 뭐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주식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질 때 어떤 자산이 올라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산 배분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주식이 떨어질 때 그거를 방어하는 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채권과 실물 자산이에요. 가끔 이제 올해처럼 주식이 떨어지는데 채권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물 자산까지 세 개가 다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왜 주로 이제 미국 채권이 오르냐라고 보면은 이게 보통 그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돈이 막 빠지면은 보통 그 돈이 이제 안전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달러화이고 그리고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국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이죠. 주식이 빠질 때는 보통 채권이 오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압박이 심해서 채권도 같이 빠졌어요. 근데 그 대신에 올해는 바로 그 물가 압박 때문에 실물 자산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지 원자재 이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원자재.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서로 약간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배분량을 조절하면서 결국에 뭐 어딘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데다가 조금씩 옮겨 놓는 거지. 막 주식 몰빵, 한 종목 몰빵
뭐 이러고 나는 여기서 인생 바꿀 거야. 네. 뭐 이렇게 했다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강남에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네. 그 1,000만 원을 재미삼아 진짜 내 총 자산이 2% 하면은 네. 당연히 주식에 몰빵해도 되죠. 당연히 그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게. 네, 네. 네. 근데 그 이제 내 1,000만 원 이게 다야 하면은 주식 몰빵 전략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 자산 배분에 코인은 안 들어가나요? 아, 자산 배분에요. 네.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코인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이고 네. 실제로 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총 자산의 3에서 5% 정도 넣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로 이걸로 인생 역전을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참고로 코인 전략을 그것도 퀀트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란 책도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인은 이 전략이 상당히 유력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최저점 찍고 네.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는 전략. 최저점에서 2배? 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최저점이 18,500불 정도거든요. 네. 2를 곱하면 37,000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어떻게 2배나 오른 거 사냐 하는데 바로 그래서 돈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왜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아, 그게 특히 코인에는 추세 추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이 계속 가고 네. 떨어지는 놈이 계속 떨어지는 그 추세가 네.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코인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2021년 1월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2020년 10월, 그게 석 달 전에 네. 코인이 최저점 대비 2배 올랐어요. 한 10,000불에서 네. 20,000불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벌써 80%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번에 놓쳤다 했는데 네. 제가 영상 찍고 또 150%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지난주 알게 됐고 땅을 쳤죠. 아, 네. 그러니까 네. 바닥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네. 바닥에서 2배 오른 거는 남 주고 네, 맞아요. 여기는 확실하게 그럼 추세가 붙었다고 보고 그렇죠. 네. 여기서 더 간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도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근데 물론 거기서도 또 약간 출렁출렁 할 수는 있지만 당연하죠. 네. 그 2배 오르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막 5배 가는 게 아니라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네. 보통 오른다 이거죠. 근데 네.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상승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해보고 자산을 좀 넣을 수도 있다.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코인이 최근에 한 7만 불 정도까지 갔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예를 들면 5만 불까지 빠졌어요. 야, 이 정도면 저점이다. 이 정도 들어가도 돼. 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게 수준이 아니다. 이게 투자라는 거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맞기는 맞는데 네. 이게 여기 착각하는 게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으면 지금쯤 무릎이겠지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발목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무릎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네. 사람들은 종아리가 길어요. 네. 뭐 이렇게 하면 더 밑도 있어. 그렇죠. 이제 딱 보니까 이 정도 무릎이겠지 보는데 나중에 보면 가슴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바닥 찍고 2배까지 올라왔으면 네. 여기가 바닥 아니었겠느냐라는 전략은 괜찮네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면 그래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저점에서 2배 올라도 네. 올라갈 여력이 많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얘기인 것 요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통하고요. 네. 알트코인들은 안 통합니다. 알트코인들은 이틀만 해도 2배, 3배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배, 3배 올랐다고 해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트코인은. 거기다 또 태웠다가 또 갑자기 막 그렇죠, 꼬꾸라지고 그렇죠. 막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뭐 파이어족이 되는 것도 결국엔 플랜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 투자 자체도 다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이걸로 지금 거의 뭐 관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퀀트 투자라는 거를 또 나쁘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내 심적인 그 고통 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심적인 불안감을 어쨌든 이 퀀트라는 걸 하면은 그냥 기계처럼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좀 받아들이기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건 좀 그쵸. 듭니다. 뭐 20% 네. 빠져도 예상했던 거잖아. 네.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 종목에 막 남의 얘기 듣고 막 샀다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막 멱살 잡으러 가고 막 이런 그렇죠. 네. 그건 사실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거의 주식 투자만 한 20년 정도 하신 건가요? 그렇죠. 18년 정도 했죠. 18년 2004년부터. 정도. 네.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는 결국에 왜 주식이냐 이거죠 하필. 왜 주식이냐고요? 네, 그런 어, 계기가 있어요? 일단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게 네. 되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은 부동산으로 이제 주로 하셨지만 네. 저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주식책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터 린치 책을 처음으로 이제 보게 피터 린치.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논문을 썼어야 되는데
그 당연히 그때 관심 있는 게 바둑과 주식밖에 없었으니까 네. 이제 바둑 논문을 쓸 수는 없고 이제 주식을 써야 되는데 교수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논문을 몇 개 던져주더니만 네. 이제 비슷하게 써라 이렇게 네.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교수들도 이런 논문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언제 팔면은 성과가 이렇더라. 한마디로 그 주식 레시피들을 교수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한 거예요 논문으로. 네. 저는 그거 보고 이런 레시피가 있었어. 오케이 그럼 저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전 졸업을 한 다음에 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백종원 레시피가 있는데 이거대로 투자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운 좋게도 2007년이 어마어마한 그 상승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물론 제 투자 방법이 위대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로 착각을 했죠 당연히. 근데 원래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 해보고서 잘 되면 그래 이거야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게 하락장에 있으면은 퀀트 투자자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돼 쓰레기냐면서 버렸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재미 붙어가지고 이제 돈이 벌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돈이 더 벌리고 더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랬구나. 네. 저는 태생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하려면은 네.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제 집도 네. 봐야 되고 하는데 그게 좀 싫더라고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타입별로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네. 에어컨 밑에서 손가락으로 모든 거래. 웬만하면 다 손가락으로 하고. 물론 뭐 현장 가서 뭐 IR 만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부동산에 비하면은 근데 그 대신에 부동산의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매나 공매로 더 싸게 사시는 방법도 있고 네. 산 다음에 가치를 더 이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뭐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죠. 뭐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기 싫은 거죠. 네, 그죠. 더 잘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저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때문에 인생을 바꿨거든요. 예. 네. 저도 그분이 없었다면은 네.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사실. 기요사 기호님 어디 계십니까? 네. 나중에 한번 꼭 만나볼 일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어디 계시죠? 하와이 계신가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알기로는 전용기 타고 뭐 어디 뭐 왔다 갔다 다니시고 오, 계시는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긴 어렵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주식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시고 네. 그리고 여전히 뭐 투자는 뭐 평생 하실 거니까 계속 해 오실 거고. 죽을 때까지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이미 파이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뭔가 소비 지출을 더 늘려도 되게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걸 지금 꿈꾸고 계신 거일 거니까. 소비 지출 늘리는 건 꿈꾸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좀 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또 이제 3주 동안 유럽 휴가를 가고요. 네. 네. 뭐 그런데 돈 좀 쓰고 네. 또 이제 밥 먹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돈을 벌면 네.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왜 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버냐고요? 왜냐면 파이어라는 거는 네. 만족하니까 그만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오케이. 네. 근데 여기서 더 벌어서 뭐 할 건데라는 게 있나요? 사실 그냥 저는 그 돈을 벌고 자산을 축적하면은 제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했으니까 이제 돈이 더 늘어났겠지라고 돈이라는 건 생각을 성적표다? 하고요. 네, 그렇죠. 제 성적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뭐 10년 정도 지나면은 트레이딩 스쿨을 아예 차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얘들도 부자가 되고 이제 하면은 이제 제가 입학금으로 1,000만 원 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토막 까먹으면 퇴학이고요. 왜냐면 그럼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꼬맹이들이니까 엄청난 슈퍼스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때 이제 자산을 밀어놓고 팔 길은 나누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제. 네. 펀드 매니저를 키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꼬맹이들. 이게 예체능계는 무조건 10살 이하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2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머리가 굳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슈퍼스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10살, 12살짜리 애들이 시작하면은 걔네들은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엄청난 트레이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이게 운동 선수들은 어릴 때 하는 걸 오케이 해주면서 네. 왜 투자자는 어릴 때 키우는 거를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는 보통 20살에 정상급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세계 탑 정도에. 네. 근데 투자는 20살에 시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네. 네. 하긴 진짜요. 뭐 투자도 운동이도 다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투자를 잘하면은 운동 선수가 버는 그 돈에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네. 이게 약간 투기나 도박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예체능으로 하는 게 더 큰 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성공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투기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깨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옆에서 분교를 하나 차려가지고 부동산 분교. 네. 부동산 자기들아 오늘 임장한다. 하면서 이제, 너네들 버스 타라. 자, 우리 명도해봐. 하면서, 네, 그래서 뭔가 약간 그 엑스맨 같은데 닥터 프로페서 막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명도해봐. 네. 명도 연습하러 갔다 오늘 야 2교시 명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해보는 것도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좋은 안 얘기. 바뀌어도 부모님 숙명만 설득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뭐 약간 그렇네요. 어디 네. 뭐 시골에 폐교 하나 사가지고 그렇죠. 네. 기숙사 학교로 돌린다. 그렇죠. 그런 말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왜냐면 그런 데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얘는 공부해도 어차피 안 돼요. 일단 보일 거거든요, 여기. 네. 근데 반 잃으면 퇴교잖아요. 그죠, 그죠. 일주일 만에 퇴교할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주식에서 그밖에 잃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하긴 그거 그래요. 한다는 건 잘못한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고 네. 종목을 쪼개놨는데 어떻게 무슨 코인 한 개 사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막 하루에 막 30% 50% 빠지냐고. 그렇죠. 그럼 얘가 투자 잘못한 거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금 주식을 투자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반대로 지금 4월에 어쨌든 정리를 좀 하셨다는 거는 네. 뭐 주식시장 아예 떠나실 거 아니니까. 저는 절대 안 나가죠. 네. 다시 또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 기반이 많으니까 네. 나도 들어가야지 네네네. 하는 분들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한테 나 뭔가 좀 희망적인 이 희망적인. 정도부터는 네. 뭔가 좀 다시 주식 시장이 또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네. 요때는 좀 들어가자. 뭐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있다면은 저는 일단은요, 네. 그 1년 후에 그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근거가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환율이 1,3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뜬금없이 지난주에 박세익 그 대표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갑자기 몇 달 만에 오시더니 1,250원 이상이면 무조건 들어가도 된다, 사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정말 그래? 해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봤어요. 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1,250원을 돌파할 때 들어가면 1년 후에 주식이 훨씬 더 높아 있어요. 한국 주식이 네, 그죠. 네. 근데 그 아드님이 더 좋은 전략을 만들었어요. 네. 환율이 1,250을 돌파하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1,250 밑으로 떨어질 때 들어가라고.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것도 한마디로 그 똑같은 무릎팍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바닥 전에 무릎에 들어갔느냐, 바닥 후에 무릎에 들어갔느냐, 그 얘기인데 그래서 그 타이밍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고 그 한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PBR 같은 것도 너무 낮아요 지금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이 엄청 쌉니다. 그래서 지금 1년 후에는 그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언제 들어가냐 타이밍은 그 환율이 1,250원 이미 뚫었으니까 다시 1,250원으로 밑으로 들어갈 때 네. 그때 타이밍이 괜찮고 두 번째 타이밍은 그 윅스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변동성 지표인데 네. 거기에 40을 찍었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패닉이 온 겁니다. 네. 근데 패닉 때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딱 한 달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패닉 네. 후 한 달. 예, 그럼 그렇죠. 그게 언제쯤이죠? 근데 그게 아직 40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좀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환율도 아직 1,250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안 왔는데 네. 그게 만약에 두 개 다 안 온다고 치면은 저는 그냥 10월 말에 들어갈 겁니다. 네. 왜냐면 11월, 4월에 주식 수익이 높으니까요. 11월, 4월은 이건 뭐 검증돼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 두 개가 드라마틱하게 맞는 어떤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10월 전에도 좀 일찍 들어갈 거고, 근데 안 오면은 그냥 뭐 10월 말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은 유의미하게 백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상당히 뭐 좋습니다. 상당히 네. 좋다.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한 1, 2년 동안에 코스피, 그러니까 지수가 뭐 30% 50% 오르거든요. 오늘. 네. 예, 근데 그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 있죠. 그거보다. 그러면 그때는 또 똑같이 퀀트로 뭐 한 2, 30개 종목에 막 쭉 그렇죠, 들어가시는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네. 또 단일 종목 이렇게 가진 않고 뭐 몇 개만 가진 않고. 그렇죠. 저는 이제 미니멈 20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미니멈 20개. 예. 그렇게 해서 좀 리스크를 좀 해지한다. 네. 이거 좋은 거네요. 좀 환율도 어찌 보면 명확한 기준이고 아까 말한 빅스 지수도 뭐 명확하게 이건 뭐 계속 인터넷에 떠 있는 거니까 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갈 때가 언제일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뭐 투자 시장을 뭐 떠날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지금까지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이었고요. 강환국 작가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